릭배송 감독의 도그맨을 방금 봤는데요. 제가 뭐 질문 같은 거를 몇 개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 주인공이 이름이 뭐지? 더글라스 더그라고 하는 사람이 왜 여장을 하는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왜 저는 약간 영화가 힘있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선 그거부터 한 문제씩 하죠. 한 문제씩. 그래야지. 맞아. 아니면 뭐 점점 그러면 첫 번째 여장을 왜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상황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장애인이라는 상황에서 변장을 하는 이유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게 일루션이라는 걸 알지만, 환영이라는 걸 알지만, 근데 이제 완전히 뭔가 제 용어대로 얘기하자면 플레이처럼 보는 것 같아요. 약간 놀이처럼 보는 것 같아요. 뭔가 본인의 정체성을 아직 잘 모르지만 이 변장을 하면 뭔가 새로운 게임, 삶의 새로운 게임에 임할 자세를 갖추는 거죠. 약간 삶의 태도? 그런 거를 딱 갖추고 들어와서 그래서 뭔가 시련이 닥치긴 해도 뭐 보험사가 찾아오거나 뭐 아니면 약간 그런 뭐 깽당과의 전쟁 같은 게 일어나더라도 그게 나쁜 시련만이 아니라 뭐 기회라고도 표현하고, 뭔가 약간 기다려왔던 것처럼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뭔가 그런 데 있어서 좀 그냥 놀이이긴 하지만 놀이를 벗어나서 더 깊은 놀이를 하기 위해서 뭔가 굉장히 애를 쓰는, 목숨까지 걸고 뭔가 모든 한 몸을 바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그거에 대해서 그 감독이 이제 그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지? 뉴스원의 고승아 기자가 이제 2024년 1월 24일 날 올라온 기사인데, 릭배송 감독, 케일럽, 최민식, 게리 올드만만큼 충격적인 감동이라는 인터뷰였는데, 네, 이거는 그 보내준 그 자료에 없는 거고 제가 그 따로 보게 된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질문이 영화에서 드래그 퀸 요소를 차용한 이유가 있나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답이 이제 주인공은 휠체어에서 거의 갇혀서 한평생을 사는 걸로 나오는데, 12살의 연극 선생님을 만나서 연기를 통해서 셀마를 만났었죠. 사랑에 빠졌던 그 연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되는 즐거움을 처음 맛보고 그 순간이 그에게 유일한 행복이 된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일자리를 찾을 때 모두가 거부하는데 유일하게 카바레에서 기회를 준다. 중요한 건 드래그 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유일한 행복의 순간을 카바레에서 느낀다는 것이다. 드래그 퀸이라는 요소가 중요하진 않지만 다른 사람을 연기할 수 있는 장치라는 게 중요하다.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더 잘 받아들이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답변을 보고, 저도 이 영화 왜 이제 도그맨인데 꼭 그 어떻게 보면 여성의 변장을 한다는 것도, 여성성을 드러내는 그런 변장을 한다는 게 좀 정치적인 그런 주장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페미니즘 관련해서 그런 좀 민감한 주제를 말하는 걸 수도 있게 되는데, 꼭 그걸 했어야 하는 이유가 그래서 없다면 좀 곤란해진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했을 때 이 답변을 보고서는 사실 그렇게 잘 와닿진 않았어요. 그냥
근데 이제 그래도 다른 사람을 연기할 수 있다는 그 장치가 중요했다고 했을 때 이제 그거를 연기할 수 있는 기회가 진짜 카바레라는 그 공간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 카바레밖에 없었다.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다는 그런 연출적인 그런 그 시놉시스 상의 그런 스토리 전개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답변을 보고는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영화를 보고 생각했던 건 아무래도 이제 그 여성에 대한 이 주인공의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엄마는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었고, 그리고 아빠랑 가진 형제는 다 남자였고, 자기를 아껴줬던 그나마 아껴줬던 사람은 그 떠나버린 그 사랑했던 선생님인데, 그분에 대한 좋은 추억이 거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그 환상이 있을 수가 없는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나, 주인공이. 그래서 그런 우리가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환상을 놓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현실까지 내가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나를 진짜 나 같은 장애인을 누가 사랑해주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존감도 낮은 상태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나름 자기가 찾은 탈출구가 그거밖에 없던 게 아닌가. 그게 이제 여성성에 대한 어떤 더 자기가 의미를 진짜 찾고 싶어하는 그런 탈출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로 이제 영화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영화의 서술, 이야기죠. 그게 이제 보통 시놉시스라는 걸로 요약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인 스토리, 현실적인 삶의 얘기에서 설득력이 우선 있어야 되죠.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야 이러면 그게 만화 영화일지라도 잘 안 되는데, 이건 실사 영화이기 때문에 이게 왜 그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현실적인 서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보다.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개들도 많고 먹일 것도 많고 돈이 많이 들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영화 장면에 보면 그 직업 소개하는 그 칸을 보면서 동그라미 쳐가면서 막 여기저기 자꾸 쫓겨나는 장면을 굉장히 길게 보여줘요. 맞아요. 어디 갔다 쫓겨나고 어디 갔다 쫓겨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카바레를 가는데, 카바레에서 당연히 웨이터도 안 쓸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데스퍼레이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절망적이어서 웨이터 하는 데를 간 거예요. 주인이 보고 당연히 안 된다 그럴 텐데, 그 사람이 그 위에서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연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연기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중요한 거는 그때 그 옆에 있던 그 드래퀸이라고 그러죠. 남자 많은 남자들, 여자 많은 남자들을. 그 드래퀸들이 기회를 한번 주라고.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기회를 얻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서술 자체는 설득력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많은 개들을 먹여 살리려면 그거 갖고는 안 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노래 한 곡 불러갖고 하는 거는 자기 먹고 사는 것도 안 될 텐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막막한 행동이지만, 그래도 이제 그 사람이 왜 거기서 그렇게 했는지 영화 서술의 입장에서는 설득하려고 되게 감독이 노력을 했는데, 릭배송 과정이 그랬던 이유는 그 서술성이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죠. 현실적으로 그죠. 수십 마리, 개 한 마리 그 사회가 얼마인지 생각해보면, 개 수십 마리를 키우면, 그거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개 수십 마리 키우는 전직 여배우였던 분이, 뭐, 정말 자기는 사람처럼 안 살고 개 먹이려고 목숨을 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진짜 돈도 안 되는, 인간도 살기 힘든 돈인데,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이게 현실적으로 서술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거를 충분히 릭배송 감독이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 사람이 그렇게 노력을 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 서술적으로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런 예를 들면 그 노동을 하는 게 더 빠를지 모르고 뭐 다른 거 하는 게 더 빠를지 모르고 차라리 도둑질이 더 빠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개들이 도둑질할 때 충분히 그건 납득이 되더라고요. 거꾸로 개들이든 누구든 도둑질을 해서 식구니까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거는 차라리 거꾸로 납득이 되니까 그거보다 나중에 개들이 그 훔쳐 다닐 때 개들이 막 뛰어다니고 그럴 때 나는 개를 본 게 아니라 사람의 환영을 봤어요. 막 계단을 막 올라가는데 왜 도둑들이라는 우리 영화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훔치러 다니고 그런 장면이죠. 거의 인간 같은 그런 모습의 그 도둑질을 보고서 그게 더 서술적이 있다면 앞에 이 드래킨 되는 그 과정은 서술성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래서 아마 거꾸로 잡을 찾는 장면을 넣은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느껴졌어요. 거꾸로 잡고 동그라미 빨갛게 동그라미 손으로 그리면서 막 쫓겨나고 뭐 거절당하고 그런 장면을 길게 보여주는 이유가 릭베서 감독도 스스로 좀 느끼기에 이거 서술적으로 타당성이 현실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걸 느낀 게 아닐까. 그래서 그 장면을 거꾸로 넣은 게 아닐까. 삽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를 이 현실 서술적인 얘기로 보는 것보다는 우화로 보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 우화라는 게 페어리테일이 어린애들한테는 우화가 그 교훈이 뭐 삶의 교훈 같은 게 있는 거죠, 그죠? 뭐 토끼와 거북이는 열심히 살아라 그런 교훈이 우화의 교훈이 있는 것처럼. 그럼 이 영화에 그러면 그 여장의 우화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거를 이런 그 장면 제일 첫 번째 장면에 그 정신과 상담의인 에블린하고 대화를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여장을 왜 했냐?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영화에 나온 질문이고 우리도 가장 궁금하죠. 왜 이 남자가 여장을 했을까? 가장 관객도 궁금해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첫 번째 질문이 되는 에블린의 질문도 궁금하고 그런데 그 대답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아까 그 임정식 의원이 쓴 용어인데 illusion 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illusion이라는 단어는 illusion은요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팬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현실과 떨어진 공상의 세계, 비현실적인 세계를 설명하는 용어가 있다면 그거를 계급으로 나눈다면 상상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지네이션, 상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환상이라는 게 있고 그게 팬시죠. 그 다음에 일루션, 그러니까 환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루션이 있는데 상상과 환상과 환영에 내가 순서대로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현실과의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은 우리가 상상한 거를 현실에 실현을 한단 말이에요. 넌 무슨 상상을 하니?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상상은 현실성하고 현실하고 딱 연결이 돼 있어요. 근대 사회가 내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근대 사회가 사실은 근대인의 상상력의 산물이죠. 자동차, 기차 뭐 이런 거, 비행기 이런 거 다 상상을 해갖고 상상한 거를 기계 문명이 현실화된 게 근대 사회예요. 로저도 시작했을 때 근대 사회는 상상력이 만들어낸 세상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의 모습은 바로 그런 근대적 상상력이 현실화된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걸 이제 물론 기계 문명이 과학화돼 현실화했지만 그러니까 상상력은 현실과 밀착되어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 사회와 밀착되어 있는 게 상상력이라고 본다면 펜시는 이 낭만주의를 시작했던 컬리지가 자기가 상상력을 정의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근대 문학 비평의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이제 상상력의 아버지죠. 쉽게 말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그 상상력을 대비한 단어가 바로 팬시예요.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을 하면 안 된다. 상상을 해야지. 왜냐 현실하고 직접 관계되는 얘기는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을 가지면 그래서 환상이 아니고 상상이라는 걸 중시하는데 지금 시대에 이 상상력이 탈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상상력의 힘이 약해져서 지금은 환상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해요. 그 환상에 주로 뭐가 있냐면 그 멀티버스. 그거는 상상력이보다는 환상의 세계에 더 가깝고 요새 제일 그게 현실화된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은 동전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환상의 돈이죠. 팬시 머니예요. 근데 그게 현실로 쓰이죠.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개 이름을 단 비트코인이 있죠. 강아지 비트코인이 있어요. 아무거나 붙여도 되는 거예요, 이름에. 그래서 자기 개 이름을 단 비트코인이 있어요. 창시자 중에 강아지 이름, 자기 강아지 부르던 이름을 그냥 코인에다 붙인 거예요. 그게 코인이고 그게 돈으로 뭐 어마어마한 가격을로 팔리고 사죠. 그러니까 팬시가 현실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라고 보이는데 물론 돈도 상상력의 산물이죠. 내가 10,000원짜리를 내면 커피를 주고 돈을 거실러 주는데 그 10,000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물질이 아니라고. 10,000원은 뭔가를 대신하는 거죠. 그 상상력이 종이 위에다가 인쇄한 건데 돈이라는 거는 그 상상력의 경제라고요. 주식도 그렇고 주식이 그 퇴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니까 근대 사회가 상상력의 세계였다면 탈근대 사회는 그 컬리지가 배척했던 환상까지 들어온 그런 세상이라면 지금 이 영화로 돌아와서 여기 얘기가 길었는데 그건 이유가 있어요. 일루전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쓴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서사에서. 이거는 환상이 아니고 팬시가 아니죠. 일루전이라고 환영이라고 그래요. 환영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현실에 있을 수 없는 잠깐 있는, 그치? 이따가 싹뻥 하고 마술처럼 사라지는 게 환영이죠. 그러니까 이 다른 드래퀸들하고 달리 이 더글라스라는 드래퀸은 다른 드래퀸들 거기서 그 사람들도 이제 몰리고 정체성에서 몰리고 생화고에서도 몰리고 그래서 거기 와서 그걸 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몰리고 온 그런 사회의 주변부의 사람들인데 뿌리 뽑힌 주변부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뿌리 뽑힌 주변부의 장애이니까 동정심이 당연히 가는 거고 그래서 지원을 했던 거고 도와주죠. 동료애처럼 그런 건데 그렇더라도 그 사람은 그 나머지 드래킨들 같이 공연하는 나머지 드래킨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환영이라고 설명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루션이라고 설명하지 않을 것 같다고요. 100번 양보해서 환상이라고 말할 리는 있겠죠, 그죠? 내가 오늘 저녁에 가서 내가 드래킨으로 공연을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내 환상의 세계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그거는 납득이 되죠. 현실과 떨어졌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만큼이라도 이어지는 그런 환상의 세계고 그 환상의 세계가 사실은 사람들이 와서 돈 내고 보고 들어와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상의 세계를 잠깐 즐기려고 들어온 관객들까지 생각해보면 그거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현실적인 대답인데 이 더글라스는 거기서 환영이라는 단어를 써요. 일루션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근데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셰익스피어 그걸 잘한다고 자부를 하는 사람인데 단어를 함부로 썼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전제했을 때 릭베소 감독도 단어를 함부로 썼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장을 한 게 뭐예요? 하고 질문했을 때 일루션 뭐 어쩌고 설명하더니 일루션이죠 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일루션이라는 단어를 듣고
관객 그게 첫 단어예요. 더글라스가 말한 의미 있는 첫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영화가 무슨 영화다? 페어리테일에 가까운 영화로 봐야 된다. 라는 릭 베슨 감독의 요구일지도 모르겠다. 현실성은 되게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그걸 왜 그렇게 하지?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 잡을 찾을 때 그 막 동그라미 빨간 걸로 동그라미 치고 자꾸 쫓겨나고 그런 장면들이 현실 장면보다는 이 환상에 팍팍팍 지나가는 환상 같은 예를 들면 그 그림자 쇼 같은 그렇게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림자 쇼 있죠? 팍 닿다가 없어지고 팍 닿다가 현실에서 분명히 뭐 식당 가서 자팔 웨이트 한다 그랬는데 안 된다고 쫓겨나고 이런 장면인데 지나가는 속도가 꼭 그 만화경 지나가듯이 장면을 그렇게 찍었어요. 팍팍팍팍팍 지나간단 말이죠. 속도가 그 잡을 오퍼에서 쫓겨나고 이러면 속도가 좀 길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팍팍팍 지나가면서 만화경처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드래킨 장면만 좀 길게 보여주고 통과되는 장면, 기회를 받는 장면 좀 길게 거기는 이제 약간의 드라마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노래 부르고 노래 기가 막히게 잘 부르고 자기가 부른 게 아니라 립싱크죠. 에디트 피아프 아니면 그런 맞아, 목소리 맞아. 나올 수가 없는데 그 목소리가 있다고 치는 거죠. 그것도 되게 일루션 같은 요소예요. 맞아. 에디트 피아프가 어떻게 그렇게 나타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럼 그 전에 벌써 유명했겠죠. 맞아요. 그 목소리 가지고 어릴 때부터 유명 안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환상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일부러 환상을 쓴 거고, 환상의 한 요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릭 베슨 감독 얘기를 했는데, 릭 베슨 감독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40년간 20편에 달하는 영화에, 지금까지 만든 영화들을 압축한 이력서, 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이제 내가 그 말을 다시 해석하자면 자기가 생각하는 말하자면 환상의 그렇지만 환영 같은 일루션 같은 팬시의 세계를 자기 영화에서 만들었다 그런 얘기로 들렸어요. 나는 그 일루션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는 순간 그래서 그런 게 한꺼번에 딱 들어왔어요. 네. 전 약간 취향이라는 게 사람 취향이라는 게 약간 나는 목소리가 괜찮아. 내가 먹으려고 하는. 얘기하고. 네. 약간 취향이 약간 이런 페어리테일이나 약간 우화 같은 이야기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스스로 막 그냥 이런 거를 띄워주면 막 상상력이 돋아가지고 막 생각을 엄청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알레고리 느낌으로 이게 다른 거를 의미하고 있을 거다. 약간 성경적인 의미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아무래도 제일 문제적인 장면이라고 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인용을 하나 하고 싶은데 신의 20일에 이제 김철웅 평론가가 개들로 이루어진 사랑의 세계 도그맨이라는 데에서 이런 질문을 하긴 했는데 이게 범죄 행위인가 아니면 개들이 뭐 목걸이를 훔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행위가 범죄 행위인가 아니면 타당한 자기 보호인가. 영웅담이라고 읽을게요. 영웅담이라고 표현하긴 했으나 도그맨은 영화가 제공하는 구경거리를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는 영화는 아니다. 쉽게 말해 이 영화의 주인공인 더글라스는 조커와 같은 안티히어로에 속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물론 더글라스는 다른 흔한 안티히어로들처럼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지니진 않았다. 따라서 그가 저지르는 일들도 대체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선에서 이루어진다. 예컨대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자에게 개를 보내 책임을 묻는다거나 수많은 유기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방도로 개를 보내 부잣집을 사는 것이다. 그는 절대 개들에게 애꿎은 사람을 몰라내는 명령을
아니 부탁을 하지는 않지만 사회 바깥에 삶을 살고 있는 개 플러스 인이 벌이는 일들은 어쩔 수 없이 인간들의 관점으로 시정하고 처벌해야 하는 대상에 속한다. 그렇다면 결국 영화에서 묘사되는 더글라스의 행동들은 범죄지만 합리적이라고 봐야 하는 걸까? 합리적이지만 범죄라고 봐야 하는 걸까? 이번 작품에서도 직접 극본을 쓴 리크 베송 감독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통해 관객들로 하여금 그 방점을 어디에 둬야 될지 헷갈리게 만드는데 성공한다. 이걸 듣고 좀 환영 같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영화를 맨 처음에 볼 때도 약간 전 끝부분 마무리가 그냥 좀 마음에 들어서 대체적으로 영화를 좋게 봤던 것 같은데 맨 처음에 볼 때 이제 전 두 번째 관람이거든요. 다시 보니까 앞에 대사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뭔가 합리적인 내용이나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내용이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 범죄라는 행위에 있어서 뭔가 인간의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게끔 약간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약간 개의 관점이라고 봐야 될까? 뭘까? In the name of 뭐 휴먼이나 아니면 갓이 아니라 In the name of dog이라는 관점에서 뭔가 바라보게 된다면 인간의 뭐 타당한 뭐 합리적인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개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게 된다면 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었는데 좀 이해가 어떤가요? 설명이 좀 부족한가요? 개의 입장? 개의 입장? 뭔가 뭘 인간 인간하고 개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개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한입 뭐 이게 개들이 서로 이렇게 싸우거나 할 때가 있대요. 그래서 뭐 아니면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니면 뉴스에서 약간 개가 영유아를 물었다 이런 뉴스 기사가 한 번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 개를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그래서 이 개를 죽일 것이냐, 안락사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개에게 책임이 있는가 했을 때 이 개는 육체적인 그냥 행동을 한 거지 이 개에게 합리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법적으로 뭔가 물을 수 있는 뭔가 논리성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이 개를 뭐 철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그런 점은 좀 많이 잘 표현됐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 개들이 갑자기 가서 뭐 보석들을 훔쳐오고 했던 것들을 내가 당신들에게 설명해봤자 당신들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 법 체계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물었을 때 너희들은 사실 아무것도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 뭐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당당하게 이 주인공 더글라스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녹화되고 있다고 해도 꺼림칙하지 않게 뭐 당당하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그런 걸 봤을 때 In the name of dog라는 입장에 있어서 개들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단순히 개들이 갑자기 발정이 나가지고 아이를 물었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단순한 개들의 장난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은 이 영화를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모르겠어요. 저도 일단 개를 저는 이제 감독은 어렸을 때부터 개랑 가까이 바닷가에서 되게 친하게 거의 자기 삶의 일부인 것처럼 같이 컸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걔가 자기 삶의 일부인 게 너무나 당연할 거고 그래서 걔의 입장이라는 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당연히 나의 애정이 가는 대상이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저 같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강아지의 입장이라는 거를 그냥 뉴스에 나오고 동물에 대한 이런 권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하면 그래서 그 사회가 많이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지. 걔가 강아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막 그런 적은 없거든요. 사실 그게 진짜 저의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화인 것도 이해가 가는 게 사실 처음에 이렇게 개가 그렇게 많으면은 솔직히 저는 제 친척이 그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강아지 키우는 집에 가면 딱 그 강아지 키우는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낳고 나면은 솔직히 굉장히 불쾌한 건 아닌데 좀 낯설거든요. 맞다, 이 집에 개가 있었지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그 영화에서도 강아지가 실제로는 100 몇 마리랑 같이 찍었대는데 근데 그 영화에서 최소한 10마리는 넘게 강아지가 이렇게 바글바글한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것도 이제 다리가 불편한 남자가 강아지들을 잘 케어할 수 있을 상황이 상상이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진짜 너무 동화가 아니면 우화가 아니면은 현실에서 진짜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뭔가 개의 입장, 인간의 입장 이렇게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좀 어려웠던 사람으로서 저는 이게 좀 이 영화를 어떻게 봐야 되나 처음에 좀 그냥 입장이 없이 그냥 좀 오히려 저는 사랑 얘기로 더 봤던 것 같아요. 좀. 이 영화에 이제 아까 임정희 의원이 In the Name of God 그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 영화에 나오죠. 맞아요. 철창. 무슨 이유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 약간 좀 정신이 나간 형이 그 철창 앞에 그 프랜카드를 하나 다는데 하얀 프랜카드에 In the Name of God 이라는 프랜카드를 달아요. 그걸 거기다 왜 달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철창 앞에 누가 온다고 하여튼 거기다 다는데 중요한 거는 그 다하는 장면이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카메라가 회전을 하면서 카메라워크가 회전을 하면서 뒤로 가서 거꾸로 보여줘요. 근데 그 중에 뭘 보여주냐면 갓을 뒤에서 보여줘요. 갓이란 글자를 뒤에서 보니까 독이에요. 그러니까 신과 개가 뒤집어져 있다는 거 그거는 완전 릭배성 감독이 의도해서 정말로 의도해서 보여주는 장면이죠. 누가 그렇게 고기만 봅니까? 일부러 고기를 딱 보여주고 보이죠? 너무 진짜. 그러니까 너무 친절하게 너무 강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In the Name of Dog이에요. 그러니까 In the Name of God이라고 말하지만 In the Name of Dog이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다. 그리고 사실은 그 프랭카드가 비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해지는 장면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더글라스가 자기 힘을 못 발휘하다가 그게 구해지는 장면이어서 이제 인생의 이제 전환점이 되는데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더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거기서 지금 보여준 내가 말한 그 이상한 이분법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신과 개를 비교한 거예요. 지금 생각 없이 얘기를 들었겠지만 GOD하고 DOG하고는 뒤집어지니까 두 개는 1대1 대응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과 개가 같은 위치에 쓴 거예요. 그죠? 우리가 누구를 비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하고 곰팡이하고 비교는 안 한단 말이죠. 왜냐면 그건 비교할 때 격이 안 맞잖아요. 그죠? 내가 곰팡이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그렇게 우리가 비교를 A 대 B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두 개는 같은 동급일 때 보통 비교를 해야 그 비교가 무슨 걸 근거로 비교하는 거지? 어떤 가치관의 전환이 있는 거지? 그렇게 되니까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지? 예를 들면 오늘 우리 한국이 이제 어떤 나라랑 축구를 하면 그 축구하는 그 나라를 비교를 하잖아요. 우리가 실력이 더 좋다고 해도 이길지 안 이길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뭐 상대팀이 어떤 나라를 했는데 그 나라가 좀 세지 않은 나라긴 하지만 그래도 1대1로 대응을 한단 말이죠. 1대1 대응이에요. 1-to-1 correspondence. 1대1 대응으로 신과 그 대를 비교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릭배송 감독이 이렇게 말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상황이에요. 그냥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 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이 영화를 내가 흔쾌히 못 받아들이는 게 그거가 비교가 되는 게 어떻게 그게 설득력 있게 비교가 됐는지 그게 좀 그래요. 그게 좀 내가 유보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요 처음에 인터뷰가 중요한데 처음에 더글라스하고 에블린하고 인터뷰할 때 개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거의 준비된 답변을 해요. 이건 거의 외워서 하는 대사 같았어요. 셰익스피어의 그 대사를 외워서 하듯이요. 오랫동안 외워서 한 대사 있죠. 그런 대사로 뭐라 그러냐면 그거 인용된 게 있는데 동아일보 최지선 기자가 주인공 눈짓에 악당 제압하는 개들 내용 느낌 겹쳐 거기에 첫 부분이 이렇게 써 있어요. 요거 그대로 인용한 건데 인간을 알아갈수록 개가 더 좋아져요. 허영심 없는 아름다움, 오만함 없는 힘, 잔인함 없는 용기. 결점은 딱 하나예요. 인간을 믿는다는 것. 거의 셰익스피어 대사예요. 허영심 없는 아름다움. 이렇게 두 개의 개념을 이렇게 셰익스피어가 이런 거 참 많이 하거든요. 셰익스피어가 생각날 정도의 대사고 이게 굉장한 대사인데 그 대사에 그 오만 없는 힘, 그다음 잔인함 없는 용기, 허영심 없는 아름다움 이거 절대미죠. 극단적인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를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개를 극단적인 아름다움의 존재로 미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를 좋아하는 거랑 개를 미화하는 거랑 절대적인 존재로 바꾸는 거랑 그러니까 신과 1대1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릭배송 감독의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성공 여부, 상업적 성공 여부도 그럴 거고 예술적 성공 여부도 지금 이 릭배송 감독의 이런 주장이나 사상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걔는 신처럼 그런 신은 되게 아름답고 숭고하죠. 숭고한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숭고한 아름다움이요. 이게 낭만주의 워즈워드가 알프스 몽블랑은 숭고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죠? 그 압도적이잖아요. 맞죠. 그런 걸 알프스를 보고서 숭고한 아름다움 얘기를 했는데 그죠? 낭만주의 초창기의 시인들이 근데 그런 경우에 숭고한 아름다움은 맞는데 과연 이 영화에서 말하는 이 개에게서 도그맨이라는 제목, 영화 제목도 그래요. 도그맨. 그러니까 아까 말한 In the Name of God을 In the Name of 도구로 바꿨는데, 그죠? 바꿔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그 도그맨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우리 한국말을 바뀐다면 개가 된 사람인가? 사람처럼 된 개인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둘 다 통하는 것 같아요. 개가 된 사람, 사람처럼 된 개. 개의 권리 주장을 넘어서서, 그죠?
걔를 신격화 했는데 그렇죠. 거기서 나는 별로 이 릭배성 감독의 이 영화를 보고 좀 찜찜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과연 그게 잘 전달이 되고 먹혔을까? 그런 설득력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건 다소 의심스럽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나오는 은지 누나가 얘기했던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걔를 신격화해서 뭔가 절대적인 조건 없는 사랑을 부어주는 그래서 결점이 하나밖에 없는 인간을 믿는 인간의 결점밖에 하나밖에 없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사실상 약간 애니미즘 같은 내가 뭔가 말할 수 없는 대상을 하나 넣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온갖 환상을 품는 것 같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존재는 어떤 중압감을 가지고 사랑을 주는 존재에 대해서 대할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이 존재가 뭐 그런 거 모르죠. 모르죠. 그냥 중압감만 주고 좀 문제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약간 마지막 부분에서 약간 종교적인 한계가 났어요. 뭔가 약간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실 이걸 왜 넣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랑 자체를 신격화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영화 자체라는 장르가 그럴 정도로 뭔가 신격화돼야 된다는 말인 건지 그래서 고통을 이겨내는 사랑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넘어서서 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충분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뭐 시를 쓰더라도 그 정도가 좀 이제 보육원에서 셀마라는 그 연극 선생님을 첫눈에 보고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그분하고 계속 연기를 하면서 더 애정이 쌓이고 이제 나중에 그게 저는 약간 저게 조금 더 하면 스토커처럼 보일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그 자료를 다 모아서 맞아. 그거를 앨범처럼 만들어서 선물을 할 정도니까 그게 물론 그냥 모르는 팬이 그렇게 주고 그냥 한번 일회성의 만남이라면 너무 진짜 내 세상에 저런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진짜 그날을 잊지 못할 정도로 감동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는 지인이 그렇게 해줘도 물론 기쁘겠지만 근데 그게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고 선물을 주고 나서 물론 어렸을 때 좋아했으니까 커서도 그런 좀 약간 회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물을 줬을 때 약간 기대하는 뭔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선물을 줄 때 그 남편이 나타났을 때 그 반응이 세상을 잃어버린 표정으로 막 눈물을 글썽이다 집에 가서 이제 진짜 어렸을 때 철창에 갇혔을 때 막 그 아버지한테 대드느라고 소리를 막 짐승처럼 포효할 때 그때처럼 그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개들 사이에서 철창 옆에서 똑같이 막 포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저걸 사랑하는 사람을 대한 감정이었다고 봐도 되는 건지 이제 의구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여자 셀마가 오히려 더 내가 신앙심을 갖고 숭배하던 그런 신에 가까운 존재였는데 근데 그분한테 선물을 바쳤더니 그거를 나는 필요 없다라고 거절당한 기분처럼 너무 그러니까
나의 내가 그렇게 그 유기견보호 센터에서 일할 때까지만 해도 약간 신체적인 장애가 좀 있을 뿐이지만 대학도 가고 물론 온라인으로 가긴 했지만 일도 기부금이랑 지원금도 받아가면서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 순간 이후로 갑자기 이제 반전되면서 이제 합법적이지 않은 일까지 시작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깡패들 그들과 전쟁을 벌이다가 이제 영화가 그렇게 끝나게 되는데 그런 뭔가 배신감 같은 거가 크게 느껴지는 그 장면에서 저러면은 그러니까 그 종교에 대한 이 영화가 오히려 개에 대한 얘기, 동물에 대한 얘기랑 종교에 대한 얘기를 같이 섞었는데 근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진짜 모르겠네. 그래서 이게 약간 그래서 좀 오히려 이게 우화라는 그 틀을 갖고 만들어진 영화지만 사실 그 우화라는 그 틀 안에서라도 납득을 하기에 좀 따라가기가 많이 어려웠어요. 이게 내가 그래서 뭐 그런 내가 가진 그 신앙이 무너진 사람이 그래도 극복해내는 뭐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 개에 대한 사랑으로 이겨낸 뭔가 그런 인생 극복 이야기로 봐야 되는 건가? 너무 어렵다. 나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봐가지고. 그게 이 영화에서요, 아버지하고 큰 형하고의 그 관계를 보면 그걸 사랑이라고 말해야 될지 맞아. 그 자체도 의심스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제대로 된 사랑이 있는가 의심스러워요.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그걸 소유한다. 이건 사랑이 아니고 그냥 소유죠. 사랑이라면 최소한도 두 개의 개체가 서로 상대방의 존재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미니멈. 그러니까 아들을 그 철창에 가두는 걸 보고 엄마가 떠나잖아요. 그거 엄마가 떠나는 엄마는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엄마를 원망하지 않는 거죠. 가장 유일하게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는 더글라스가 개들을 사랑하는 건지 맞아. 자체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나는 그런 의문이 아주 크게 들어요. 내가 우리 집에 우연히 그 금붕어가 있는데 손주가 놓고 간? 변덕에 의해서 사놓고 놓고 가갖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 개를 갖다 쓰레기는 아니잖아요. 생명인데. 그러니까 뭐 아주 신경은 나밖에 내가 써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돼서 내가 지금 금붕어를 키우는 건지 돌보는 건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금붕어는 별로 대화도 안 하고 개처럼 좀 반응도 없는데 그래도 걔가 내가 갔을 때 이게 가까이 오면 좋아하는 뭘 내가 먹이려나 보다 나한테 관심 가지는 것 같은 느껴지고 하여튼 뭔가 내가 틀림없이 열심히 해석하려고 노력해요. 그건 내가 금붕어를 소유한 건 아니에요. 금붕어 만지기도 맞아, 어렵죠. 맞아. 만지면 죽으니까. 맞아. 금붕어랑 이유도 없는 관계에 있어서도 금붕어의 반응을 내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내가 틀림없이 아는데 그러면 더글라스가 개하고 서로 관계라면 개가 좋아지는 이유가 인간을 믿는다는 것 그건 너무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걔가 인간을 전적으로 믿고 목숨을 걸고 자기를 위해서 일해주기 때문에 좋아한다. 그걸 사랑이라고 말해야 되나?
라는 게 우선 첫 번째 가장 큰 의문이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집중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막 뛰어다니는 액션이 있을 때는 좋았는데 생각을 하는 순간만 들었으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 나는 개를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개를 안 키워요. 왜 안 키우냐면 개를 너무 좋아하는데도 개를 못 키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걔한테 잘해줄 자신이 없어요. 어떤 한 존재를 그 생명 있는 존재를 내가 주변에 무슨 이유에든지 두게 된다면 내가 아까 물고기를 금붕어 얘기를 했지만 그 존재의 안녕, 생명의 보존, 안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신경을 써야만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게 생명에 대한 의무란 말이죠. 그게 개처럼 반응이 없는 나한테 서로 내 얼굴을 핫해주고 좋았다 그러고 그런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말인데 이 개들은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질문할 게 더글라스는 개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장면이 하나도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개들을 이용한 거 아니냐? 맞아. 그러면 개들을 이용만 했는데 그거는 그런 인간관계도 있죠. 남녀관계도 그런 관계 있어요. 남녀관계가 권력관계일 수가 있어요. 응? 서로 이용하는 권력관계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거든요. 그걸 사랑으로 극복하는 건데 사랑이 모자라는 남녀관계, 뭐 친구관계 다 마찬가지로 서로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런데 그러면 이 도그맨이 말이 도그맨이지 여처직하면 그게 난 서양 영화에서 이런 거를 많이 느꼈는데 말들을요 말이 달리다가 다리가 부러지면 총으로 쏴서 죽여요. 그러니까 고통을 줄인다는 이유로 난 그거는 아주 관습이에요. 그래서 난 그 장면 볼 때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말의 고통을 알기나 하고 저러는 소리를 하는 걸까? 다리가 부러진 채로 말들을 사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옛날부터 그걸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을 했거든요.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이 고통당한 걸 보기 힘들다. 그래서 죽인다. 이게 더 맞는 거지. 그죠. 말의 입장은 아니잖아요. 절대로. 맞아. 우리가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단 말이죠. 그럼 너 그걸 죽이고 가겠냐고. 그런 아주 극한의 상황에 처한 존재라도 여기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간은 극한 상황에 처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온다 그러더라고요. 하글라스가 중간에 그랬어요. 근데 그 적용하는 그 논리를 왜 걔들한테는 안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은 논리, 내가 내 생명이 귀하고, 내 복지가 귀하고, 내 안녕이 귀하다면, 그 대상이 인간이어도 그렇죠. 인간이 아니어도 그렇고, 그런 똑같은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걸 표현하지 않는, 그런 걸 고려하지 않는데, 그걸 관계라고 말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들 지경이어서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 거기에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 관건이 되는 상황에 있어서 그 개하고 더글라스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글라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을 믿는다는, 인간을 사랑하는 것, 그런 건 좋은데 그것도 인간의 입장에서 말한 발언이죠. 근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하냐면 최근에 생물학계에서요
이 인간이 아닌 존재, 지능이라는 거 있잖아요. 지능이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 있다는 사실이 많이 밝혀졌어요. 문어 얘기 들었을 거예요. 문어. 문어는 인간보다 두뇌가 더 복잡해요. 그래서 문어의 지능이 있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지능과 감성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걔한테. 걔는요, 진짜로 슬퍼하고 나는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애정이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 인간 아닌 그 존재 중에서. 근데 일방적으로 인간의 입장만 표현하는, 그건 좀, 유보가 많이 돼요. 마지막에요. 그게 두 가지가 문제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가, 도구맨이 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원한의 문제를 해결해 주죠. 그래서 이제 어떤 애가 찾아오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협박을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더글라스가,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러죠. 그때요, 대부가 생각났어요, 대부. 맞아요. 대부의 돈 콜리오네가, 그죠? 주인, 그 폭력배의 대장이죠. 맞아요.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잘 보이면 싫어하는 사람을 죽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고개를 그렇게 해준 다음에 하는 짓이 바로 돈 콜리오네가 하는 짓이에요. 가서 딱 협박을 하고, 너는 그거에 대해서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협박이 결국은 나중에 전쟁으로 일으켜지는 거잖아요. 맞아. 그게 하나도 안 먹힌 거죠. 맞아요. 근데 그런 협박을 해서 부하들을 보냈는데, 부하들, 그때 저 대부에서요, 대부 영화를 난 또 싫어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주 정정당당하지가 못해요. 맞아요. 부하들을 보내서 복수를 하는데 부하들은 개죽음이에요. 죽이는 놈이나 죽는 놈이나 둘 다 그냥 도구로 사용된 인간들이에요. 그 도대체 왜 죽이고 왜 죽이는지 나는 납득이 정말로 안 됐거든요. 그 대부 되게 좋은 영화라고, 위대한 영화라고 어쩌고 그러는데, 나는 그 죽이고 죽이는 그 광경이 전혀 납득이 안 되는, 왜 죽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현실이라면 더 기가 막힌 거죠. 그게 마피아였다니까. 그래서 그 마피아라는 것 때문에 그 영화가 아주 이상한 영화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죽음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도, 마피아의 현실이라니까. 근데 이 사람은 마피아도 아니잖아요. 걔들이 거기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전화기를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위를 물고, 그렇게 걔들이 하는데, 그 걔들은 거기서 무사히 빠져나오지만, 무사히 빠져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무슨 무엇을 위한 희생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무슨 권리로 대부냐고. 그 영화의 대부는 달라요. 그 사람은 폭력배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다른 폭력배로부터 이 사람들을 지켜주는 거니까 아주 조금만 칠해도 아주 말도 안 되는 논리긴 하지만 조금의 논리는 있는데 이 영화에서 그는 논리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의 허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 마지막 장면에 그 사람들하고 연결해서 마지막 장면을 또 얘기하면 마지막 장면에 공격을 했을 때 이 더글라스가 싸운단 말이죠. 그때 더글라스가 싸우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자, 전쟁이다. 그리고 걔들이 싸워요. 맞아. 그러니까 근데 또 질문이 걔들은 또 왜 싸워야 되는 거야? 자기 혼자 자기 때문에 와서 자기를 죽이러 온 거잖아요. 그게 자기의 업보라면 자기가 싸우는 건 이해가 돼요. 자기의 허영 때문에 협박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 허영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안 들었으니까. 그 전에 깡패가 다른 깡패한테 협박을 했는데 안 되면 싸우는 수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주
간단한 폭력배들의 싸움인데 저쪽이야 부하들이야 당연히 그 폭력배들의 부하니까 그러니까 그 인간들이 와서 싸우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인간들을 골탕을 먹이거나 죽이는 개들은 왜 그래야 되는지 맞아. 이유 없는 전쟁에 왜 개들이 동원돼야 되는 건지 홈얼런 있죠 홈얼런 그 영화죠 홈얼런에 왜 케빈인가 뭐 걔가 혼자 집에 있는데 강도들이 네. 들어오는 영화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나홀로 집에요. 나홀로 집에 그 나홀로 집에 같은 장면이에요 근데 나홀로 집에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게 아이가 혼자 싸우잖아요 맞아. 뭐 그거는 설득력 있고 당연히 그래 너 싸워 혼나는 세상이지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는 충분히 납득이 있는 영화예요 근데 그거를 패러디한 것처럼 보이는 이 영화는 납득이 좀 안 돼요 아, 그 사람이 죽는 건 난 별로 그게 마지막 장면에 그 사람이 이 주인공이 죽을 때 하나도 안 슬펐어요 맞아. 왜 하나도 안 슬펐냐면 그 전에 너무나도 많은 무고한 희생을 지가 세상에 운이 나쁜 사람 많아요. 자기도 얘기했듯이 인간은 운이 나빠도 상황이 안 좋아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나의 그런 억울함이나 뭐 그런 걸 풀기 위해서 다른 존재들을 희생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 영화는 좋게 멋있게 표현돼서 피비린내가 안 나죠. 영화는 피비린내가 안 나지만 사실 그거를 조금만 상상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피비린내를 보게 되는데 느끼고 악당 부하들이 죽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거를 대응해서 싸우는 개들의 희생은 단 한 마리라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접근 자체가 좀 많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에 대한 권리나 이제 동물에 대한 권리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권리 같은 것도 생각하기가 그런 엄청나게 힘든데 개나 동물에 대한 권리를 생각할 때 적어도 환영이나 일루션 같은 그런 본인의 그런 종교적인 일루션 같은 그런 방법으로 다가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런 걸 깨닫게 되네요. 시라라에서 바탕을 줬대요. 여기 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모든 기사들에 다 있긴 하지만 이 영화 관련한 차가운 인간 세계의 개들이 용기를 더한다 영화 도그맨 이 기사에서 보면 도그맨은 시라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배송 감독은 한 남성의 아들을 4년 동안 기하게 오래 가둔 사건에 관한 기사를 읽고 이 영화를 구상했다고 한다. 그는 고통스러운 유년기를 보낸 그 사람이 선택의 기회를 맞아 테러리스트가 됐을지 머더 테레사와 같은 성자가 됐을지 궁금했다며 상상의 대면을 미치기도 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조금 이건 개에 대한 영화가 아니지 않나, 인간에 대한 영화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그냥 운이 너무 없게도 그냥 개처럼 길러졌고 사이코패스 같은 집안에서 길러졌기도 했고 그래서 일루션이 가득할 수밖에 없던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이 게다가 또 좀 이 사람 자체에 대한 접근 자체가 맨 처음에 굉장히 얕게 시작하는구나라는 게 제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면서 테러리스트나 아니면 마더 테레사 너무 극명한 이분법이고, 테러리스트 솔직히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기는 했는 것 같은데
특히 마더 테레사 부분에서도 잘 이해가 안 되고 테러리스트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가라는 생각도 들고 왜 종교의 영화, 인간의 영화라고 하면 맞지 않을까? 적어도 인간에 대해서 사랑을 말할 때도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같이 있을 때 뭐 간단히 말해서 저는 뭐 팬인데 어떤 그룹의 팬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뭐 덕질을 한다거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을 때에도 사랑이라는 게 내가 직접 가서 사랑해라고 말할 수 없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사랑해라는 말이 없이 사랑을 표현해내는 건 소리 없는 아우성이 덕질이라는 말이죠. 그런 약간 구멍 숭숭 뚫린 사랑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크고 그 자체도 중압감을 주진 않을까, 그 자체도 너무 숭고한 내용으로 만들진 않을까,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고 그런 존재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뭔가 그래서 그에 대해서 뭔가 그런 중압감을 풀 수 있는 장치가 뭔가 없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뭔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많은데 아무튼 그런 점에 있어서 적어도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그러진 않는데 일루전으로 접근하지 않는데 감히 자기도 모르는 뭔가 존재의 대상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모하고 어떻게 보면 그 대사, 그 영화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왔던 좀 웃음 포인트였던 루드라고 하면서 물에 싸가지바 약간 이렇게 말하잖아요. 싸가지바 하면서 뭐라고 했지? 어떤 그 드래킨 한 명이 흑인 드래킨 한 명이 이제 거울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노래 부르고 닥쳐줄래? 이러니까 물에 루드 이러면서 무례하구나. 싸가지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간 이 영화도 약간 그런 좀 무례한 느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무모하다 못해서. 저는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게 왜 내가 이 영화를 보기가 이렇게 주인공한테 처음에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보기가 힘들었나 계속 생각해봤는데 근데 처음에는 그 유년기 시절 청소년기 시절 아기 때가 나오면서 이제 그 아이의 고통은 순전히 피해자 입장인 게 맞으니까 되게 이제 안타깝게 그리고 그 아이를에 대한 그냥 그런 생명체가 그렇게 취급받는 그 자체가 그거를 슬프게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장면인데 근데 사실 그거를 이제 나중에 커서 큰 성인이 된 더글라스는 뭐 이제 에블린한테 설명을 할 때 나 그때 이제 아버지는 투견으로 돈을 벌고 있었고 그러면서 막 이제 그러면서 되게 자기가 그거를 그 아버지와 그 형이 나를 그렇게 자꾸 막 아버지한테 이르고 했던 그런 있었던 일이 분명히 이제 그건 트라우마가 쉽게 없어질 수 없는 거고 그게 아무리 걔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다 한더라도 자기한테 큰 상처인데 그거를 그렇게 의사한테 쉽게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왜 의사가 직접 물어보기까지 하잖아요. 더글라스한테 왜 나한테 이 일 솔직하게 다 얘기해주냐 그랬더니 더글라스가 우리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다. 고통을 느끼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마디가 굉장히 이제 그 의사와 같이 그 더글라스 얘기를 들어왔던 관객 입장에서도 공감이 돼야 되는데 그게 공감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거에서 좀 문제를 느꼈어요. 그 어릴 때와 이제 성인일 때 더글라스가 완전히 둘이 분리되어 있는 존재인 것처럼 자기의 어렸을 때 얘기를 그렇게 완전히 더글라스 자기의 서사 밖에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오히려 이 사람이 감정이 그냥 마비된 사람이어서 이게 가능한 건가? 진짜 감정 자체가 죽어버리고 오직 나한테 남은 건 그런 숭고한 어떤 환상에 대한, 그래서 이제 환영까지 돼버린 그런 집착만 남아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건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이 영화에서 난 제일 납득하기가 정말 어려웠던 장면이 그 복수의 장면 중에서 형이 출소에서 나왔는데 걔를 데려다가 그냥 죽이잖아요. 맞아요. 그건 도대체 왜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 순간에 난 거기서 메이크업 콜이에요. 이게 도대체 왜냐면 화해하러 가는 줄 알았어. 나도 화해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완전 착각했어. 그니까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복수라는 건요, 햄릿도 못한 거예요. 맞아요. 그 17세기에 지금부터 몇 년이에요. 이미 맞아. 복수의 문제는 400년 전에 그게 안 된다고 이미 결론이 난 게 햄릿이 뭐예요? 셰익스피어 나왔잖아. 네. 셰익스피어를 그렇게 많이 봤다며. 맞아. 햄릿이 분명히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거잖아요. 네. 당연히 복수를 해야지. 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당연히 드는 일이잖아요. 세팅이. 그걸 복수를 안 한단 말이죠. 왜 햄릿에서 복수를 안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뭐 그 해석은 뭐 많이 없어서 내가 할 수 없이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셰익스피어가 만든 모든 극들은 셰익스피어가 르네상스를 대변한단 말이죠. 셰익스피어가 인도보다 더 중요한 사람인 이유는 셰익스피어가 근대의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근대적 의식의 바탕을 깔아준 사람이란 말이죠. 근대가 발전하면서 인도가 식민 제국주의가 됐지만 그렇다고 근대를 없앨 수는 없죠. 인도를 버리는 게 차라리 낫지. 그래서 셰익스피어를 인도 대신에 바꿀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난 동의를 한다고 봐요. 그거는 그 중에 한 사례가 이제 햄릿인데, 물론 다른 사례도 있죠. 근데 햄릿에 보면 로미오와 줄리엣은 사랑의 근대적 사랑의 시점이잖아요. 그 셰익스피어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란 말이죠. 왜 중요한 사람이냐면 중세의 원시적인 관습을 넘어서서 근대적인 세상을 열어준 어떤 그런 국민 계도, 그게 국민 계도가 아니라 전 세계를 계도하고 있죠. 지금은 전 세계를 셰익스피어 극으로 계도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햄릿인데, 햄릿이 안 한 게 복수예요. 그리고 복수를 왜 안 해야 되냐면, 그래서 법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복수를 한다면 법 절차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근대 사회가 이루어지고 법 절차가 있는 이유는 복수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다 동의한 게 근대 문명이란 말이죠. 근데 왜 회귀하냐고. 복수는요, 내가 옛날에 내 시 중에 그런 게 있는데, 누구를 때린다고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복수가 아니라 보복이죠. 그래서 자기가 날 괴롭혔으니까 내가 한 대 때린다고 생각해봤는데, 그리고 가만히 그 장면을 생각해봤어요. 내가 주먹을 들고 주먹이 가요. 그래서 저쪽에 부닥친단 말이죠. 내가 복수로 딱 맞는 게, 죽는 게 아니라 주먹이 가서 날아가서 나가는 순간이 있다고요. 이 순간에 내가 생각이 계속 복수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복수의 마음을 품은 순간하고 복수가 벌어지는 순간하고는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잠깐이지만 때리는 것도 잠깐인데,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 시간의 간격이 8년이 넘게 있잖아요. 어릴 때까지 있으면 몇십 년의 차이란 말이죠. 그러면 8년 전에 형이, 그것도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고자질한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형도 그때 뭘 몰랐던 나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맹신에 빠져서
머리가 약간 헷가닥했던 사람, 광신자여서 헷가닥했던 거고요. 맞아. 형이 복수를 당할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복수하는 장면만 나오고 장면 자체는 사라져버려요. 걔들이 뭐 복수한 것처럼 우리가 추측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보는 순간 우리는 다 웨이크업 한다고요. 그 형은 왜 죽어야 되지 하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복수는 잘못됐어요. 나의 고통을 핑계로 그건 그냥 살인이에요. 아무런 이유도 없는 살인이라고. 어릴 때 옛날에 나한테 잘못했던 사람한테 10년 후에 그 대가로 죽여요? 그게 어떤 나한테 결과가 왔든지 간에. 그건 변명거리가 안 돼요. 그건 그냥 살인이에요. 사주에 의한 공범, 개를 공범으로 하는 살인이고, 개들은 몰라서 그랬다고 치면, 개들을 왜 살인자로 만드냐고, 거기서. 더 나쁜. 그죠? 그럼 왜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을까? 그건 감독의 이제 문제인데, 감독이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그 마더 테레사 테러리스트 그 얘기예요. 그런 고통을 당한 4년 동안 개한테 개 사육장에 갇혀서 산 아이가 나중에 마더 테레사가 될까? 아니면 테러리스트가 될까 궁금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은지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너무 극단적이다는 거죠. 마더 테레사는 선의 상징이고 테러리스트는 악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말했나 봐요. 근데 마더 테레사도 신을 의심했고 테러리스트도 충분한 자기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극과 극으로 상징으로 안 된다고. 현실은 그렇게 이분법적 환상으로 현실이 깔끔하게 재단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을 재단한다고 보니까 형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글라스가 문제가 아니라 감독이 문제예요. 형을 그렇게 죽이는 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감독이 문제인데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 그랬을 때 아까 임정식 의원이 말한 단어 중에 무례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례. 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 옛날에 게리 스나이더라는 미국 시인이 있어요. 옛날에 가나자와에서 한일 합동 그 환경학회를 했었는데 거기 내가 참석했을 때 게리 스나이더하고 고은 씨가 와서 시를 읽었어요. 그때 내가 게리 스나이더 저녁을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잖아요. 그 나와서 이제 게리 스나이더랑 우연히 옆에 같이 서 있어서 대화를 하게 됐는데 나는 그 사람도 굉장히 환경시로 유명한 사람이죠. 고은이나 게리 스나이더가 그때 노벨상 후보에 오를 정도의 유명한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은근히 노벨상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상이 높을 때죠. 그때 내가 게리 스나이더한테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제 환경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걔도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걔도 굉장히 그때 개를 얘기했어요. 개를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개들이 이제 우연히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개들이 이 어둠을 보고 개들도 공포를 느낀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렇게 게리 스나이더한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들을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근데 게리 스나이더가 동물이 무슨 그런 걸 느끼냐. 본능 먹고 자고 뭐 본능밖에 없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너무 놀랐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시로 쓴 게 있어요. 바로 그 장면을 시로 쓴 게 있는데 서구적 상상력의 한계를 느꼈어요. 서구 인본주의의 한계. 인간은 그런 반성을 하고 공포를 느끼고 감정을 느끼고 감정의 깊이가 있지만 그 외에 인간 중심이 아닌 존재들은 본능만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도 괜찮은 거죠. 그게 서구 제국주의잖아요. 네. 인간 중심주의의 폐해고 제국주의의 폐해죠. 원주민들을 죽일 수 있는 거죠. 본능밖에 없는 동물 같은 존재라고 쳐서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 솔직히 난 게리 스나이더한테 실망했어요. 아, 그 사람들이 말하는 환경이라는 환경시 뭐 환경 중심 환경 뭐 생태 이런 얘기가 수준이 너무 낮구나. 그러니까 인간 이외의 존재에 대한 존중이 너무 부족하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 영화에서 내가 이 영화를 보고 갑자기 게리 스나이더가 했던 그 대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런 이분법으로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런 이분법이요. 문제가 뭐냐면 동물을 괴롭히고 동물을 죽이고 원주민들을 죽이고 식민 지배를 하고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그 뭐라 그럴까 그런 그 날카로운 구분이 자기한테로 돌아와서 자기를 찌르는 칼이 될 수 있거든요.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칼을 휘두르고 복수의 칼을 휘두르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나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칼을 휘두르는데 바로 그 칼을 휘두른 원인이 자기 가족한테 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 히틀러의 그 유대인을 죽이기 위한 그 근거를 마련하려면 인종차별이 유대인들은 죽여도 된다는 인종차별하는 이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론을 만들 의사가 있어요. 그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아니라 어떤 예술가에 관한 영화인데 예술가의 부인이 그 딸이에요. 그 인종차별을 이론을 만든 그 유명한 그 히틀러 체제하에서 아주 유명했던 히틀러하고 가까웠던 의사 얘기인데 그걸 보면서 그 영화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그 영화 자체 줄거리하고 관계가 좀 없는 건데 자기 딸을 임신 중절을 시켜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그 예술가랑 아는 척 한다고 사랑하고 그런다고 자기 딸을 강제로 임신 중절을 시켜요. 그 칼날이 바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칼날을 품고 있으면 칼날이 옆에 사람도 찔러요. 그래서 칼날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그런 칼날이 형을 하나밖에 없는 혈육인데 그죠? 맞아요. 혈육을 잔혹하게 죽이는 그게 정당화되는 그런 논리로까지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심지어 거기서 아버지가 물론 총을 쏘기는 했지만 근데 그게 이제 막 그 감정이 막 이렇게 서로 이제 더글라스도 소리를 막 포효를 하고 있고 걔들도 막 소리를 지르고 있고 옆에서 이제 아들이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그 첫째 아들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 아버지도 내가 그동안 그 살아왔던 그런 뭔가 유일하게 이제 내 존재를 입증해주는 게 그런 힘과 권력이었잖아요. 이 자식들을 다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힘. 그래서 그 힘을 보여주려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들고 있는 건 총이었고, 그래서 거의 어찌 보면 막 일부러 해하려고 했다기보다 좀 우발적으로 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손가락밖에 안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져서 척추가 다친 그 총알이 튕겨서 됐던 것도 어찌 보면 일부러 그를 쏴 죽이려던 강한 의지가 있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데 그것마저도 그리고 나중에 더글라스가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신과 의사 에블린한테 얘기할 때도
그분이 이제 자기 아버지는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납득을 하고는 있다는 말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 근데 이게 그런 연출을 한 감독의 의도에서 좀 그리고 이제 그 경찰이 이제 와서 딱 손들어 이러고 들어왔는데 아버지랑 아들이랑 둘이 첫째 아들이랑 둘이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움츠러드는 소파에 앉아서 이제 공포에 찬 그런 되게 연약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연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좀 이게 오히려 그걸 보고 나서부터는 더글라스가 제일 세 보이는 거예요. 이 제일 희생자였던 사람이 갑자기 전복돼서 제일 센 사람이 돼서 사람들한테 복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걔 못 받았던 사랑에 대한 갈구함으로 걔들을 돌보게 될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나중에 이제 걔들하고 이제 갑자기 자기도 놀래는 그 순간 있잖아요. 막 뭐 팬케이크인가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슈가 갖다 줘, 뭐 버터 갖다 줘, 이렇게 했던 애들이 진짜 다 갖다 주는 거가 자기도 놀랜단 말이야. 이제 이게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놀래는데, 그걸 보고 저거는 이제 그런 사랑을 돌봄으로써 말이 안 통해도 뭔가 감정으로 그걸 넘어서는, 이 언어를 넘어서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나올 거라고 당연히 기대를 하고 왔는데, 오히려 그 전지전능한 신처럼 조종이 되는 거예요. 인간만 안 되고 걔들은 조종이 돼. 그래서 그런 모습이 오히려 이제 인간도 되게, 인간이라는 그 존재도 굉장히 추해지어 있고, 이제 그거를 그 개들의 존재도 굉장히 수동적으로 만들고, 이런 그림 연출이 또 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게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어가지고,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사실 했던 게 이게 부모님이 갖고 있는 그런 투견을 했어서 돈을 벌어야 했던 그런 사정이 있고,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됐으니까 그런 사정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 그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식과 부모의 갈등, 약간 이런 것도 좀 기대하면서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근데 이제 그런 걸 조금 더 제가 하나 자료로 참았던 게, 이제 김윤식 교수님의 내가 살아온 한국 현대문학사라는 책에서 서론에서 그 얘기가 있었어요. 자기는 이제 문학 공부를 비롯해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인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근대화된 인간은 존엄성을 갖고 있고, 그냥 태어나기만 해서 인간으로 태어나면 가지고 있는 그런 숭고함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게 아니라 이제 알베르 카뮈의 변신처럼 인간이 벌레만도 못한 취급으로 받는 그런 문화가 한편으로 또 생겨나는 그 차이에서 자기가 혼란을 많이 겪었다는 그 부분을 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근데 그분에서 또 한 세대가 바뀌어서 이제 저희가 성인이 됐고, 그러고 이제 그래서 저도 그 사이에서 나도 분명히 이제 이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고, 그리고 그런 이성을 어떻게 이제 잘 공부해서 써먹어야 될지 나도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는데, 근데 또 나는 근데 또 그 이성이 누군가를 이렇게 폭력으로 대하게 되는 그런 구조 속에 또 살고 있다는 소리가 계속 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고 하면 항상 평등을 찾고 민주주의를 찾고 그 안에서 그게 평화롭게 해결된다는 그 이상을 가지고 당연히 교육을 받고 컸는데, 살아보니까 이 민주주의는 평화롭다고 했는데 전혀 평화롭지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갈등은 이미 이제
그 김윤식 선생님이 얘기할 때보다 훨씬 일반화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일상화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거기서 또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탈출구 같은 게 이제 영화적 상상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예술가의 책임이자 뭔가 의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감독도 분명 그런 상상력에 대해서 출발했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어찌하여 이런 식으로 반대로 오히려 흘러가고 있나 사랑보다 오히려 사랑의 반대 개념이 있다면 오히려 그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이 되게 기대와 많이 어긋났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정리할까? 네. 정리하지. 자꾸 볼 때마다 끝까지 전 주목을 하지 않는 게 약간 저도 계속 의문이 있긴 했는데 왜 자꾸 사람 죽이지? 맞아. 그 중간에 잠깐 이제 물어보러 왔던 그 젊은 청년도 그냥 죽죠. 별 이유 없이. 형도 갑자기 죽고 죽으면 안 되는 그 보험 설계사도 갑자기 죽어버리고 죽이는 게 그걸 보고서 웨이크콜이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영화를 보면서도 그런 걸 한 번도 제대로 느끼지 못했지? 하는 생각도 약간 질문도 들고 약간 이런 영화가 많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런 영화를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잘 보고 잘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얘기를 잘했어요. 이런 영화 많아. 아니 저도 같은 걸 느꼈던 게 또 이제 기사를 굉장히 거기에 있는 거 진짜 다 읽어보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그 마치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분위기가 흐르지만 나중에는 어떤 그 개로부터 받는 조건 없는 사랑이 맞아. 사람을 바뀌게 하는 힘을 보여준다는 식으로 대부분 얘기를 하거든요. 거의 모든 기사가. 그래서 진짜 그런 얘기인가 보다 하는 어떤 기대도 그 기사를 읽으면서 더 생겼던 것 같은데 그거랑 너무 반대되는 영화를 보고 났더니 그러면 내가 믿으려고 했던 것이 꼭 그렇게 되지는 않는구나 하는 그러니까 내가 정신 더 바짝 차려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식위원의 의견에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나는 이 영화가 이 기자들도 전부 다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의도하고 그러니까 의도나 선언이나 해설의 설명이나 소개나 그런 것들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가 된 것 같은 이런 황당함을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처음에 황당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내 21의 김철홍 기자 그 평론가가 개들로 이루어진 사랑의 세계 도그맨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거 2페이지 두 번째 그 패러그래프에 돌이켜보면 불행과 구원자의 서사는 40년간 20편에 달하는 작품을 연출한 리크 배송의 영화 세계에 자주 등장한 레파토리다. 아니 어쩌면 라 마르틴의 저 한 문장만으로 이 감독 라 마르틴 한 문장이라는 게 불행이 있는 곳마다 신은 개를 보낸다. 그건데 이 감독의 여러 영화들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의 존재를 세상에 널리 알린 그랑 블루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은 자크에게 신이 돌고래를 보낸 영화이고 대표작인 레옹 또한 세상에 홀로 남은 10대 소녀 마틸다를 레옹이 구원해주는 이야기라고 요약할 수도 있다. 이처럼 의미심장한 문장을 오프닝에 삽입한 것과 더불어 감독 스스로 자신의 신작에 대해 지금까지 만든 영화들을 압축한 이력서라고 말했던 것까지 고려하면 도그맨은
리크 배송의 다사다난한 필모그래피 중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닐 작품임이 분명하다. 이걸 보면 감독이나 그거를 해설한 그거를 쓴 기사나 기자들이나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어요. 이 영화는 불행한 세상의 구원자의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 영화는 불행한 세상에서 어떻게 구원자가 그 불행을 해결하는가에 관한 예술적 상상력의 표현이다. 맞아요. 라는 것이 기자들의 기대고, 기대가 아니라 거의 확신이죠. 네. 확신이고, 그 다음에 릭배속 감독이 맨 처음에 불행이 있는 것마다 신은 개를 보낸다. 맞아요. 라는 문장도 영화를 보기 전까지만 하면 불행이 있을 때 신이 와가 개가 나타나갖고 예를 들면 밥이 없는데 밥을 주고 맞아요. 보호갑인데 보호를 주고 이럴 것 같은 그 구절이잖아요. 첫 구절도 홍길동전 이런 거 홍길동전 같은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말하면 잘 가다가 엉뚱한 데로 빠져 삼천포라고 요새 쓰면 안 되죠. 그건 그 나라 그 동네 욕하는 거라 그래서 쓰지 말랬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선한 의도였는데 맞아. 왜 이게 엉뚱하게 폭력을 미화하는 쓸데없는 죽음, 무의미한 죽음을 난무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를 갑자기 의도하고 전혀 반대되는 둔갑을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탈출구가 변명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요새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기도 그 광신자로 아버지하고 그 형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십자가 그림자에서 십자가처럼 죽죠. 그 더글라스가 걷지 말래 걸어갔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신앙의 문제가 심각한 주제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라는 것하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볼 때 교회라는 것하고 예수하고 다르다고요. 교회는 제도고 특히 근대 교회는 근대적인 이분법에 그러니까 악마와 천사, 천당과 지옥 이런 이분법의 바탕을 둔 제도예요. 처벌이 있고 사랑이 아니라. 그런데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은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리크 백송 감독 또는 기자들의 소원이나 소망이나 희망을 다시 좋게 해석하자면 이 영화는 영성을 중심으로 영화를 찍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잘못된 아버지도 나름대로 자식을 사랑한 거죠. 가부장적으로 사랑해서 폭력적으로 사랑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교훈을 준다고 총을 쏘다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총을 쏜 행위는 물론 나쁜 거고 그렇지만 의도는 그 가부장적인 그런 자세에 있었던 거고 교훈의 자세에 있었던 거고 그거는 이제 그 교회의 예를 들면 그 교회 제도에 그러니까 신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God 그랬잖아요. 네. 맞긴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신이 뭐냐가 문제죠. 신이 삼위일체인데 성부의 입장이죠. 성부는 그 구약에서 분노의 하나님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몰살을 시키고 그런 그죠? 세상을 다 물로 뒤덮어서 다 죽게 만들고 그러니까 몰살의 신이죠. 아버지의 신이 가부장제의 신인데 In the name of God의 그 God이 성부 하나님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더글라스도 그렇게 행동을 해요.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근데 아버지를 욕하면서 아버지를 닮은 거죠. 그런데 이 영화의 가장 큰 그 괴리가 어디서 느껴지냐면 그러면 걔들하고도 성부로서 대하는 거냐? 는 아니란 말이죠. 걔하고 인간의 관계는 영의 관계예요.
언어도 없는데 어떻게 통해요? 살아있는 존재의 영의 관계고 영적인 관계가 사랑의 가장 높은 단계죠. 육체적인 사랑도 있고 이성적인 사랑도 있고 감정적인 사랑도 있지만 사실은 영적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영적 사랑의 가장 중요한 증상은 사랑하는 사람들 둘 다 영적으로 성장을 해요. 착취가 아니라. 그러니까 의도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압적인 성부 중심의 이름이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지나가 버린 잘못된 세대의 이데올로기고 이제는 걔들이 보여주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죠? 설명 아까 아름답게 했잖아요. 뭐 없는 뭐 그러면서. 맞아. 그게 바로 그 영적인 사랑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 얘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더글라스하고 에블린이 둘이 만난 것도 고통에서 만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만났다 그러면 말이 되는 거죠. 그죠? 둘이 언제 봤다고 처음 만났는데 인생 고백을 전부 다 하고 마지막 고백을 하고 죽었잖아요. 더글라스가. 그건 뭐예요? 더글라스 영혼의 고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감옥에 당연히 감옥 갈 얘기잖아요. 내가 걔를 지켜서 사람을 죽였다. 한 명도 아니고. 그럼 그건 재판 하나 많아. 그건 뭐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 얘기를 다 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들은 에블린이 그거는 당국에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리 그 의사 그 비밀 보장 조약에 있더라도 그건 좀 다른 얘기죠. 맞아. 그러니까 그걸 뻔히 알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더글라스의 영혼의 고백이 이 영화의 핵심 전부 전 내용이에요. 근데 왜 영혼의 고백처럼 안 들릴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영혼의 고백을 목숨을 건 영혼의 고백이죠. 죽기 직전에. 수완송이죠. 그렇게 아름다운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신앙의 관점을 영성의 관점에서 안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와 인간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고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글라스와 에블린의 관계도 영적인 관계고 그 다음에 어린 더글라스와 셀마의 서로의 관계도 영적인 관계란 말이죠. 꼬마 베이비하고 셀마하고 둘이 사랑했겠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심각한 교류가 있었고 그 셀마하고 두 교류가 더글라스를 암흑에서 구출해냈단 말이죠. 그 영적인 교육이었다고요. 분명히 주제는 다 그렇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런 주제와 그런 스토리를 놓고 해석을 그렇게 안 했는지 그게 아주 큰 의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게리 스나이더가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게리 스나이더급의 노벨상 수상 후보 언급이 되는 사람조차 걔의 공포에 대한 나의 이야기에 그런 게 어딨냐, 본능밖에 없다, 먹고 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사고의 한계. 영성사상은 동양 사람들한테 훨씬 이해하기가 쉽고 받아들이기가 쉽죠. 그런 한계가 이 릭베송 감독의 도그맨이라는 영화에서도 드러난 게 아닌가. 릭베송이라고 보면 감독이 좋은 감독이고 그동안에 우리가 본 좋은 영화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이렇게 솔직히 말하자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영적인 영화를 찍어야 되는데 그리고 찍겠다고 영화를 만들겠다고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그 깊이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서양한테 이렇게 말할 줄 몰랐는데 문화적인 깊이가 낮아서 그 영성의 얘기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이런 식의 결과가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